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완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저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아키텍트 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트랙이 클라우드 트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항상 시큐리티라는 부분은 가장 어떤 항목보다도 우선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 입장에서 고객분들과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AWS를 도입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혹은 이제 AWS라는 회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잭 베조스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일할 때 저희가 고객분들의 페인 포인트라든지 고객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원더풀리 불만족을 하게 됩니다. AWS 서비스 좋지 뭐, 좋지 이런 이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고객은 점점 AWS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이제 AWS와 일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고 그 고객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AWS 위에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럼 저와 같은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이 업무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5가지 필러로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서비스의 안정성, 혹은 고객이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가, 혹은 보안은 어떻지, 그리고 비용 효율성은 어떻고 고객의 운영팀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AWS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적용하고 계신가를 늘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패턴이 처음 도입하실 때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도 계속 옵티마이즈가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 이슈들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팀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분들, 포티넷이나 다른 저희 AWS 파트너분들과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들을 관리할 때의 어려움들,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비저빌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로그도 애그리게이션에서 중앙화하고 그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적용을 하고 때로는 AI, ML 뭐 이런 기능도 적용해보고 그렇지만 여전히 비저빌리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일은 그만큼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손을 탄다는 것은 느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일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큐리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더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또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들을 어떻게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전달받은 이벤트들을 우리가 자동화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 연관이 될 거예요. 사실 효율성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혹은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 클라우드의 API 서비스들을 끌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이나믹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도 컨테이너, 서버리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컨테이너만으로 가도 사이즈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서버가 저희가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들이 운영되는 서버 수가 어느 순간에는 100대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200대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이 운영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다이나믹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다이나믹한 환경으로 변해가는데 우리가 시큐리티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들을 놓치지 않고 자동화하려면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이랬죠. 빨리 가거나 안전하게 가거나. 금융회사를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는 것보다 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항상 그래 왔고요. 근데 그런 금융회사조차도 요즘은 니즈가 좀 바뀌어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업계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토즈나 그리고 이제 오픈 뱅킹을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챌린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의 서비스를 오픈 API로 외부에 열어놓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오픈 뱅킹 혹은 뱅킹 코어의 캐패시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져요. 외부에서 우리 생태계를 이용해서 오픈 API를 사용하는 그 많은 파트너들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가시성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점점 더 빠르게 코어 뱅킹 서비스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직 뭐 은행이나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클라우드의 도입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은 비즈니스 니즈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AWS 서비스가 지금 한 165가지 정도 돼요. 사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들한테는 챌린지가 됩니다. 저희가 165가지인데 그 서비스도 또 뭐 AI, ML 혹은 데이터 분석, IoT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은 뭐 위성을 컨트롤하는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로 분화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큐리티는 AWS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고객분들의 컴퓨팅 자원, 메모리 혹은 스토리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큐리티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쓰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시큐리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957가지의 새로운 피처 혹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3개 이상, 3개에서 4개 정도의 새로운 피처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39개니까 대략 한 25% 정도 되겠네요. 25% 정도의 새로운 서비스, 뉴 피처가 다 보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인스펙터, 아마존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EC2 인스턴스들이 어떤 vulner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캔하고 주기적으로 스캔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중요도를 나눠서 리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인스펙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 그 템플릿에 비추어 봐서 저희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설계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죠. 가드듀티 같은 서비스는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 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상에 저희가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EC2 인스턴스가 외부에 있는 어떤 호스트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AI, ML 엔진을 통해서 시큐리티 이슈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그렇게 디텍트 되어진 시큐리티 리스크를 고객분들한테 이벤트 형태로 보내드리게 되죠. 그럼 그 이벤트를 받아서 고객분들은 자동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이벤트를 받았고 어떤 서버 인스턴스에서 어떤 포트로 어떤 대상 호스트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커넥션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그 커넥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자동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서버를 내려버리실 수도 있을 거고 관리자한테 바로 통보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글로벌 혹은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혹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AWS를 쓰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핀나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레귤레이터입니다. 미국의 레귤레이터인데, 핀나의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면서 AWS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보다폰 같은 경우, 특히 텔코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레벨의 보안 규정 혹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AWS와 같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인프라스트럭처와 각 서비스 레벨별로 해당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이나 어크리디테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고, 언제든 그 증적 데이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죠.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 ISMS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AWS는 이미 한국에서 ISMS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AWS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컨트롤, 그리고 추가로 각 서비스들, EC2라는 저희 VM 서비스,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ISMS 인증을 받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고객분들은 고객분들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ISMS 인증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고객분들의 사이드에 대한 ISMS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점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보안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각각의 기업들이 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보안팀은 회사의 안전, 우리 데이터의 안전, 우리 프라이버시의 안전, 우리 시스템의 안전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느냐? 가운데 보면 더 빠른 속도를 얻고 싶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고객한테 얻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새로운 서비스를 자꾸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기업은 끊임없이 속도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도 심해지고, 과거처럼 경쟁이 하나의 도메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페이먼트 시장이라는 게 크레딧 카드 혹은 많이 나가서 캐시카드 아니면 현금, 이런 시장이었던 게 지금은 쿠팡페이, 그 다음에 알리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야가 나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우리하고 경쟁하지 않던 회사들이 갑자기 지금 우리하고 경쟁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얻고 싶어요. 속도를 얻고 싶고, 그 속도를 얻고 싶으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 스킬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클라우드에서 비용 최적화를 해서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확실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큐리티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속도를 뒷받침해주고, 그런 속도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면서도 안전하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동적으로 변하는 이런 IT 환경을 운영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이제 안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WS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AWS를 쓰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 클라우드를 쓰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운영이나 각 서비스를 만들 때 글로벌 시큐리티나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어크리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저희 AWS 서비스 중에서 AWS Artifacts라는 서비스는 각각의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PCI DSS를 받았다, KISMS를 받았다, 혹은 ISO 27001, 27017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크리디테이션을 획득했다라는 내용을 저희 오디터의 리포트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AWS 일부는 이제 NDA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AWS 서비스에서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100%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모든 부분들이 API 콜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조정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변경, 설정 이런 것들이 다 API 로그로 남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과거에 저희가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그 대용량 서버를 사용했을 때 시큐리티가 강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오디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오디팅이나 혹은 우리가 이제 제3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감사를 받건 혹은 어떤 시큐리티 이슈를 조사를 하던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WS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AWS를 엔드 유저로 사용하시는 고객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하시는 작업들을 다 로그로 남기실 수 있고 그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된 툴들, 아까 제가 올라올 때 잠깐 나왔던 AWS Security Hub나 이런 통합된 툴들을 제공해서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해서 AWS가 드리는 노력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클라우드 사업은 만들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WS 내에서 저장되는 모든 스토리지, EBS라는 블록 스토리지,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빅데이터용으로 사용되는 스토리지, 모든 스토리지 서비스에 원클릭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고객분들의 암호화 키로 인크립션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커스터머 마스터 키를 얻어서 그 커스터머 마스터 키로 AWS의 암호화 키들을 다시 암호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트 관점에서 오토메이션을 하시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비단 시큐리티 쪽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이제 서버리스 컴포넌트 중에 컴퓨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라는 서비스는 특정 이벤트를 받으면 그 이벤트 정보를 넘겨받아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그런 컴퓨트 서비스입니다. 즉 서버를 처음에 구성하실 필요가 없고 코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AWS의 시큐리티 서비스들이 대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제너레이션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WS WAF에서 우리가 뭔가 특정한 패턴을 발견을 했다. 과거에 들어오지 않던 특정 호스트에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래픽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어느 호스트인지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벤트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담아서 이벤트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거기에 람다를 붙이면 바로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처리를 해서 다시 와프에 블랙리스트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직접 자동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큰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와프, AWS 와프도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와프를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저희의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설치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에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KISMS 로고도 있는데 한국에서 저 ISMS를 따라간다든지 한국에서
비단 이제 ISMS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들을 고객분들과 협의를 해서 AWS 위에서 잘 레귤레이션에 만족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스케일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의 리전이 있습니다. 서울의 리전이 하나 있는데 그 리전은 세 개의 저희 용어로는 가용 영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Availability Zone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에이지는 2개 이상,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서울 리전에 3개의 에이지가 있다는 것은 서울 리전이라는 하나의 리전이 있지만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최소 3개 이상 서로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고, 각각의 에이지의 자원들을 우리가 분산해서 배치하고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DNS를 활용해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DR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전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회선도 에이지마다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회선뿐만 아니라 전원이라든지 혹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같은 경우도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층대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AWS의 서울 리전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고객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한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로컬리티는 항상 보장이 됩니다. 서울 리전에 물론 서울 리전에 저장하신 데이터를 원하시면 다른 리전으로 카피하실 수는 있죠. 백업의 목적으로 혹은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카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데이터가 저희 서비스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복제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크립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컬 데이터 프라이버시 로 법이나 혹은 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오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큐리티 이벤트가 발생을 하든 그 이벤트를 받아서 우리의 액션을 자동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인 거죠. 가드듀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서버가 발생시키는 모든 외부 네트워크 흐름, 그 다음에 DNS에 대한 요청 혹은 뭐 WAF에 대한 로그, 다양한 로그들을 활용해서 특정 인스턴스가 혹은 이제 특정 컴퓨팅 자원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 현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저 서비스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특정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럼 저 이벤트를 받아서 AWS 람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리 만들어둔 코드를 수행해서 자동화된 액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 그 단순한 부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네, 시큐리티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가드듀티를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 AWS 쉴드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쉴드 스탠다드는 모든 고객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쉴드 스탠다드가 하는 일은 디도스에 대한 대비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L3, L2나 L3나 L4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디도스 어택은 쉴드 스탠다드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이건 유료 서비스인데요. L7까지의 침입 탐지 혹은 뭐 완전한 의미의 침입 탐지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디도스라든지 혹은 크로스 사이트 웹사이트 공격이라든지 그런 잘 알려져 있는 공격 방법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서비스가 쉴드 어드밴스드 서비스고요. 그리고 인스펙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컨피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AWS 컨피그나 AWS 컨피그 룰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 서비스는 우리가 실제로 각각의 리소스를 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혹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아예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서버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컨피그 룰을 정의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어떤 유저가 퍼블릭 IP를 갖는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자동화된 액션으로 내려버리고 관리자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모든 액션들이 자동화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많은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 파트너분들의 솔루션을 AWS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 AWS 콘솔에서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일테면 포티넷의 여러 서비스들이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대개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포티넷이 예를 들어서 포티넷이라면 포티넷이 만들어 놓은 최적화된 이미지 VM에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를 원클릭으로 거의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모든 솔루션이 그렇게 디플로이 되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티넷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상의 웹 파이어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자원의 사용률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토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포티넷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AWS의 오토스케일링이나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나의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하나의 아키텍처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게 되면 그걸 코드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라고 하죠. 그러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원클릭을 하시면 필요한 리소스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고객들이 모든 부분을 다 하셔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Security in the Cloud와 Security of the Cloud가 나뉘게 된다. Security in the Cloud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의 책임 그러면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이런 의미입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면 우리 데이터를 AWS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클라우드상에 설령 올라와 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모든 컨트롤이나 모든 디시전, 아까 로컬리티 얘기도 드렸지만 암호화를 하시는 거, 암호화 키를 선택하는 거,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보관하는 거 모든 컨트롤은 고객분들한테 있습니다. AWS는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Security in the Cloud는 고객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만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풀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 Security in the Cloud에서 저희 파트너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보안 관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하시지 않고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이거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퀵스타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저 퀵스타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저희 파트너들의 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포티넷의 포티게이트 오토스케일링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벽을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할 때 트래픽이 들어오는 패턴이 우리가 예측이 안 되죠. 그 클라우드에서 아까 다이나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과 안정성 둘 다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딱 좋은 예가 떠오르진 않는데 뭐 특정한 그 우리 K-pop 스타들의 티켓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티켓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가 순식간에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아키텍처를 생각을 할 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앞에다가 저희가 포티넷에 그 파이어월을 뒀는데 그게 오토 스케일링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보안 때문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AWS의 파트너 팀과 저희 파트너가 같이 이런 그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저 아키텍처를 만들고
포티넷과 저희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코드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 아키텍처를 고객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콘솔에서 인스톨하시고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한번 배포를 하면 저 아키텍처가 그대로 AWS의 고객 계정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즉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저희 파트너 솔루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합한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가드듀티의 예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드듀티나 어떤 보안 서비스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저렇게 이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동화된 액션을 거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이죠. 만약에 이건 좀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 퀵사이트는 완전히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지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 우리 네트워크와 AWS 네트워크를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컨트롤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한항공처럼 클라우드 AWS를 지금 도입하고 계시는,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계시는 고객들은 당연히 이런 아키텍처를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 솔루션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키텍처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아키텍처예요. 저희가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아직 나와 있질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렇게 저런 형태의 인라인 아키텍처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시큐리티 혹은 AWS 서비스들은 대개 보면 한번 딱 보고 이 기능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대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시면 그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 다른 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능을 설치를 한다, 버전업을 한다, 페인풀한 일이죠. 다운타임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은행은 뭐 12시부터 뭐 1시까지 우리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어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피처가 들어가는 건 심리스하게 들어갑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기능이 이네이블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클라우드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화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아까 앞에서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빠르게 데브옵스로도 변해가고 있고, 데브와 옵스가 점점 합해지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엔터프라이즈는 그렇진 않죠. 그런 이제 전이를 가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DevSecOps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개발될 때부터 컴플라이언스나 시큐리티가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때,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때 그 중간에 채널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로부터만 접근하도록 많은 컨트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조차도 직접 쿼리를 하는 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API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큐리티가 고려가 돼야 되고, 어떤 시큐리티 이슈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개발 과정부터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아키텍처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심리스한 과정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부터 코드 레파지토리에 코드가 떨어질 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죠? 코드에 그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협들, 이런 것들도 코드 레파지토리에 코드가 커밋되는 순간 그 이벤트를 타고 자동으로 리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룰 베이스드 컴플라이언스 엔진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이제 AWS 서비스로 대체해 보면 이런 식이 돼요. AWS 컨피그로 미리 모든 어플리케이션 코드나 혹은 이제 서버가 가져야 되는 시큐리티 룰을 정의를 하고 자원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시큐리티 룰을 적용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게 없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시큐리티 허브가 처음 나왔는데 AWS 시큐리티 허브는 쉽게 생각하셔서 클라우드 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모든 메시지들을 통일된 포맷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클라우드 전용 시큐리티 CM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비단 AWS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포티넷이나 다른 AWS 파트너, 저희 파트너의 시큐리티 제품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는 CIEM과도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로 쉽게 연결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여졌듯이 시큐리티 허브는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모든 보안 위협들에 대한 로그를 다 취합하고 그거를 간단한 뷰로 보여드립니다.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리는데 사실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티컬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을 자동화해서 자동화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AWS 시큐리티 허브는 온프렘에 이미 가지고 계시는 SIEM, 스플렁크가 됐든 큐레이더가 됐든 그 이미 가지고 계시는 그 환경과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단일화된 포맷으로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저 로그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가드 듀티로부터 오는 이벤트들, 인스펙터로부터 오는 각 서버의 벌러러빌리티나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지 않는 그 내용들, 아마존 메이시는 S3라는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개인 민감 정보나 이런 민감한 정보를 디텍트해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벤트들, 그리고 많은 컴플라이언스 체크 혹은 저희 파트너 분들의 솔루션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다 취합해서 단일화된 포맷으로 가지고 계신 시큐리티 툴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AWS가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혹은 이제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을 고객과 같이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혹시나 AWS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